네,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와 전세 계약 관련해서 법무법인 에이블의 우리 부동산 전문인 김서한 변호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동산, 특히 이제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상가, 매매나 전세 등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파악해 보았고요. 오늘 김서한 변호사님께서 유익한 정보를 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에이블의 김서한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춘한 캠퍼스에 설춘한 교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변호사님 방송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약간 떠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오랜만에 하니까 떨리네요. 네. 처음은 아닌데.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 간단히 변호사님 소개를 셀프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김서암 변호사라고 합니다. 현재 법무법인 에이블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또 법무법인 에이블에서 이 채널 법멍이라는 법멍, 법멍, 법 보면서 멍 때리는 네. 법멍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2년 차 변호사이고요. 부동산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 12년 차신데 네네. 가장 특화된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처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관련된 이제 금융자문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거기에 이제 수반되는 그런 이제 소송들, 그리고 또 개발 사업과 관련된 금융, 소송 이런 네. 업무들을 그냥 쭉 해와서 현재 12년 차까지 계속해서 이 부동산 관련된 분쟁과 네. 금융과 관련된 자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좀 부동산 관련된 네. 업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든지 다 하죠.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부동산 이를테면 매매나 전세 이런 분쟁도 그렇습니다만 네. PF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문제 네. 그러면 우리 법무법인 에이블의 김서한 변호사님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유튜브 법멍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네.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름이. 처음에는 낭만 로펌이라고 운영을 하다가 네. 또 새롭게 시작해보고자 법멍 채널을 개설해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채널에 가면 어떤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채널에 가면은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법인에서 저는 부동산을 하지만 네. 다른 파트너님들은 지금 이혼 소송도 많이 이혼? 하고 계시고 형사 소송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법률 문제와 관련된 이제 컨텐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이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상담 받고 싶다, 나중에 소송을 좀 의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 법무법인 에이블의 김서한 변호사님을 직접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요즘에 실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약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여전히 부동산 매매 계약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가끔 이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직접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네네네. 대리인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예. 아내분이나 남편분 네네네. 또는 친구분. 네네. 혹시 대리인이 나올 때 상대방이 좀 유의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리인이 나오게 되면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위임장을 작성이 와야 돼요. 네. 그래서 위임장에 이제 수임인 이름 쓰고 수임인이 이제 위임을 받는 사람이죠. 네. 그리고 이제 위임하신 수임인의 인적 사항이 네. 나오고 그다음에 위임인이 어떤 권한을 위분한테 위임을 했다. 네. 이런 이 권한이 이렇게 쭉쭉쭉 나와야 돼요. 네. 위임장에. 그리고 그 밑에 본인이 인감도장을 찍고 뒤에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 게 정석이겠죠. 네네. 네, 사실 근데 이렇게 또 큰 거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소규모 거래다 보면 사실 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일단 적어도 대리인이 나오신다고 하면 본인 신분증 네. 이제 사본이라도 네. 갖고 나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과 통화를 하셔야죠. 통화를. 네, 네. 본인과 통화를 해서 지금 이분에게 위임한 것이 맞느냐고 네. 녹음을 네. 꼭 해서 그 네. 정도 보관을 해두셔야 나중에 권한에 대한 다툼이 없겠죠. 그러니까 네. 위임 아내분이 나오셨는데 사실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내분이 실제로 부부가 맞는데 네. 아내분이 마음대로 한 거죠. 네. 남편분이 그냥 마음대로 처분을 한 건데 나중에 이게 이제 확인을 안 해봤을 수가 있으면 네. 이거는 그 대리인의 대리권을 네. 확인하지 않은 쪽에 과실이 있어서 네. 그 매매 계약이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확인을 미리 해보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변호사님 말씀은 가급적이면 인감도장으로 나름대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다음에 네네. 위임의 권한을 디테일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녹취까지 네. 하면 땡큐베리 감사. 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할 때 네네. 통상 어떤 분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매매 계약금을
10% 내야 되느냐, 5% 또는 30% 어떠냐, 네네. 또 어떤 것들이 좀 장단점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통상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아니 뭐 법률적으로 뭐 사실 계약금을 얼마 내야 된다는 거죠. 계약금 뭐 90% 내도 됩니다. 네네. 뭐 내가 돈이 많다고 하면. 네. 근데 어쨌든 적게 내시는 게 좋겠죠. 네.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네. 근데 뭐 설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거래계 관행은 뭐 거의 10%입니다. 아, 10%요? 그리고 10% 정도면 이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고 뭐 이게 잘 거래가 잘 안 돼가지고 서로 뭐 계약금을 반환하네, 배액 상환이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소송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보통 그 위약금 10% 몰치나 10%의 배액 배상 네. 이런 거는 법원에서 거의 인정을 해주는 추세예요. 아, 네네. 네, 일방이 이제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제를 할 때 네. 10%를 몰취하는 게 뭐 그러면 또 이 잘못한 사람도 아 이거 너무 많다. 뭐 20억인데 2억을 어떻게 내가 네. 이렇게 몰취당하느냐 뭐 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뭐 깎아달라 이런 소송을 많이 하시는데 10%는 잘 안 깎아줘요. 아, 10%는? 물론 거래가액이 막 너무 크면 좀 깎아줄 수는 네. 있겠지만 뭐 한 20억 기준으로 봤을 때 네. 2억 잘 안 깎아줘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실제 이 물건 정말 탐난다. 네, 그럼 네. 계약금을 한 20%나 30%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꼭 가고 싶다면. 뭐 그렇죠. 왜냐하면은 매도인 입장에서 낙을 하기가 쉽지가 네, 않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또 이렇게 매매 계약을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네네. 가능하냐, 예, 어떻게 예. 해야 되느냐 이런 또 이거는 질문하시더라고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제 계약금이 이제 수수가 되고 나면은 네. 이제 민법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예,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그게 해약금으로 인정이 돼요. 네. 민법상. 그럼 네. 해약금이란 건 뭐냐면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냥 그 계약금으로 낸 거를 포기하고 아, 네. 내가 그냥 이 계약을 없던 걸로 하겠다. 그리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받은 거에 거기다가 똑같이 얹어서 배액을 돌려주고 그냥 이 계약을 없던 일로 합시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 의사 표시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의사 표시만 하면 안 되고 네. 실제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겠죠. 아, 네. 왜냐하면 어차피 돈이 가 있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이행에 착수라는 거는 대표적인 게 중도금이에요. 네. 중도금이 뭐 한 10%하고 중도금 한 20% 설정했는데 중도금에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중도금을 냈다면 아, 네. 그러면 그건 이행의 착수로 인정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양쪽 다 해제를 못 해요. 네. 해약금 해제를. 그래서 이 매수인분들 중에서 되게 좀 이렇게 좀 불안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내가 이거 꼭 사고 싶은데 네. 또 이게 가보려면 또 다른 데서 뭐 비싸게 주고 한다면 또 내가 이거 위약금 다 제가 드릴 테니까 네. 저한테 파세요.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과거에 그냥 중도금이 뭐 30%인데 네. 한 5% 그냥 거기다 그냥 계좌에다 박는 거죠. 이미 알고 네. 있으니까. 네. 예, 그래가지고 이행에 착수했다. 그래서 해제 못한다. 아, 네. 이런 식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좀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는 특약을 넣죠. 네. 중도금을 먼저 지급할 수 없다. 아, 예, 네. 이런 조항을 넣어놓으면 네. 중도금을 아무리 넣는다고 해도 이행의 착수로 인정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예. 중도금 기일에 반드시 내야 예, 된다는 매매 거죠? 계약에 중도금 기일에 반드시 넣어야 되고 네. 그 전에 지급할 수 없다. 이런 네. 조항을 넣어놓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냥 전화해서 네, 네. 야 그냥 네. 계약금 몰취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끝이에요. 네. 일방적으로 그냥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매도인은 배액을 줘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배액을 성 안 받으면 뭐 공탁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모르면 법멍 유튜브 사이트를 보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방송을. 네,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 실제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매매 계약이 해제가 가능한데 네, 네. 그러면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 해지는 쉽지 않겠네요. 그때부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상호 간에 어떤 네. 채무 불이행이 있어서 네. 뭐 이행 아니면 뭐 이 물건이 멸실되거나 그래서 이행 불능이 되거나 네. 뭐 어쨌든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는 법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네.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죠. 아, 불가능하군요. 계약이라는 건 원래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약속이니까.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변호사님 그러면 우리가 네. 이제 그 매매 계약 할 때 네, 네. 사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일명 등기부를 네, 네, 네. 잘 떼보라고 하는 건데 네네. 전 등기부를 보면서 어떤 것들을 좀 유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등기부를 보면 갑구와 을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갑구에 보면은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고, 네. 을구에는 이제 뭐 기타 제한 물권, 뭐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나 전세권 이런 게 있죠. 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이제 을구를 많이 보는데 뭐 이게 대출이 얼마 껴 있나 뭐 근데 그거는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네. 뭐 얼마 채권 최고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갑구에 가장 문제가 된 게 체납 처분, 뭐 국, 네. 서울특별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네. 압류가 돼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액수가 안 나와요. 아, 맞아요. 예, 체납세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그 매도인한테 지금 지방세 뭐 납세 증명이나 이런 네. 체납 증명을 떼어라고 해서 봐야 됩니다. 네. 그걸 그냥 뭐 얼마나 밀렸겠어 이러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제가 보기에는 갑구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 뭐 경매 등기 이런 거는 뭐 특수 물건은 정말 프로 뭐 선수들 아니면 사시지는 않겠죠. 뭐 경매 네. 들어간 물건 이제 경매를 진짜 한다거나 뭐 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매매를 하면서 여기 지금 뭐 압류돼 있고 뭐 경매돼 있고 뭐 이제 가처분돼 있고 이런 거는 당연히 사시면 안 되고 네. 근데 이제 뭐 압류 네. 해가지고 별거 그냥 되게 단순하게 돼 있고 뭐 매도인이 이거 저번 달에 뭐 안 내서 그런 건데 금방 네. 해결될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꼼수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 체납 처분 등기는 액수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매도인한테 증명을 가지고 오시라고 해야 돼요. 아, 저희도 이제 실제로 뭐 강의나 이런 거 할 때 네. 소유권에 관한 사항, 뭐 가처분 뭐 이런 것도 조심하고 네. 경매 등기 조심하고 근저당권 뭐 금액 네. 이런 거 하는데 오늘 변호사님께서 등기부에 있는 갑구에 압류, 이를테면 지방세나 국세에 체납된 네. 그런 부분들 정말 금액이 오픈되지 않았는데 그걸 꼼꼼히 네, 나중에 보면 뭐 엄청나게 있는 경우가 오히려? 있더라고요. 네. 네, 저도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변호사님 또 아파트를 매수하고 났더니 네. 가령 뭐 누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또 이런 질문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무슨 누수를 가지고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 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살 수 있잖아요. 아, 네. 예, 좀 성가시긴 하지만 네. 살 수는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해제는 불가능하고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뭐 대금 감액이라든지 네. 누수가 이제 있는 거를 어차피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고지를 안 하고 뭐 그런 책임을 물어서 나중에 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하자를 보완해 달라 보수를 해달라 청구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네. 뭐 그것도 근데 뭐 이게 뭐 as is 그러니까 뭐 현상 매매다 뭐 네. 이래가지고 뭐 이거 뭐 나는 뭐 상관없다 막 이렇게 막 하여튼 복잡해요. 네. 이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결국 네. 이제 소송 가서 따져봐야 되는데 네. 적어도 해제는 누수가 뭐 진짜 심각해가지고 네. 아주 물이 콸콸콸콸 쏟아진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해제. 않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는 좀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누수가 있다고 해서 막 쉽게 계약을 해지하기는 굉장히 좀 되게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고 뭐 상담도 많이 옵니다. 네. 전화 상담도 많이 오는데 참 변호사로서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가 맡아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럴 만한 가액도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네.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변호사한테 맡기면은 그나마 이제 그런 분들이 보호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뭐 처음에 물어보고 매수인한테 이거 뭐 누수 뭐 이런 거 있었냐 그런 거 녹음도 좀 해놓고 그냥 네. 한 물어본 다음에 근데 이제 거기서 아니라고 하겠죠. 네. 아니라고 한 거를 딱 체증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진짜 소송이 갔다. 그럼 감정을 해보면 사실 과거 침수 내역도 드러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불법행위,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뭐 그런 좀 체증을 해놓는 네. 그나마 좀 보호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이 예. 도대체 변호사님한테 가서 상담하고 선임을 하면 착수금하고 선고보수를 얼마를 줘야 되느냐. 참 뭐 근데 너무 궁금하다. 힘든 부분인데 사실 이게 뭐 변호사 보수 부르는 게 값이죠. 네. 사실 그리고 네. 이제 뭐 아시겠지만 우리 뭐 김앤장 네. 이렇게 대형 로펌에 가시면 또 엄청 또 뭐 비싸죠. 착수금도 비싸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업계 평균을 뭐 네.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민사 소송을 한다고 하면은 네. 그 금액이 그 금액이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제가 1억 원 대여금 소송을 하건 네. 10억 원 대여금 소송을 하건 네. 뭐 1,000만 원 대여금 소송을 하건 사실 드는 품 네. 난이도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사실 비슷한 소송이라고 하면 네. 액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물론 상대방 변호사님이 엄청 달려들면서 힘들게 할 수는 있겠죠. 액수가 네. 커지면. 네. 네. 근데 어떤 기본적으로 드는 품과 시간이 또 1심 판결 날 때까지 최소한 6개월 걸려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아무리 낮은 가액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웬만하면 그래도 착수금을 한 300만 원 정도는 받으시잖아요. 아, 최소한 300. 예, 뭐 더 낮게 받으시는 네.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건 약간 이례적인 것 같고 네. 제 생각에는 그 정도를 최소로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늘어날 거고 성공 보수는 뭐 정하기 나름인데 그것도 뭐 좀 가액이 크면은 뭐 이게 어떤 기본적으로 한 1억 정도 된다고 하면 성공 네. 가액이 뭐 성공 보수는 뭐 경제적 이익의 5% 정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뭐 10억이다. 네. 그러면은 10억까지도 한 5% 정도 네. 할 수도 있는데 뭐 100억이다. 아, 네. 근데 5%는 좀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는 좀 더 내려가고. 네. 근데 이제 뭐 실제로 소송 가격이 1,000만 원이다. 아. 근데 5%면 50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네. 경우는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아. 300만 원, 뭐 네. 몇백만 원 이렇게 하지 않을까. 네. 근데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법률사무소를 가본 분이 많지 않아가지고 네, 네, 도대체 변호사님한테 가면 얼마가 드는가, 네, 100만 네, 원이냐, 1000만 원이냐, 1억이냐 잘 몰라가지고 네, 네. 그렇다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김삼 변호사님 같은 경우들이 한 300에서 500만 원 착수금, 물론 이제 약간 좀 다를 수 더 있겠습니다. 늘어날 수도 네. 있지만 어쨌든 최소는 한 300 정도 네, 하고. 성공 네. 보수는 뭐 경제적 이익의 한 5에서 10% 정도 네, 계략적으로. 근데 네. 그것은 가서 상담해 보면 네, 네. 충분히 알 수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너무 문턱이 높지 않은데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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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직접 찾아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